너무 감사하게도 특강을 먼저 해주시고 싶다고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모시게 되었고,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영진님을 거치신 저희 구성원분들이 50% 이상이더라고요. 대부분 아실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그냥 소개만 해주시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두의 사수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김영진이라고 하고요.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앞으로 저를 볼 때는 그냥 영진님이라고 편하게 불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주로 하는 일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 직장인들이 직장 안에서 정서적으로 자립하고 또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 중에 나와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직장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수성가, 경제적 자유 같은 걸 이루시는 분들도 제법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양쪽 사이드의 일들을 경험해 본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사업이 꼭 답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직장 생활이 꼭 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를 회사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해드리기 위해 좀 많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요. 이상한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모두의 사수를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씨앗이 아직 여물지 않았을 때 감사하게도 먼저 강연 제안을 해주셔서 참여한 업체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여기 계신 이 신규석 본부장님을 존경하고 있기도 해요. 제가 예전에 모두의 사수 서비스를 처음 이제 론칭했을 때 외부의 강연을 되게 많이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집 앞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지금 자기가 회사에서 직책을 맡게 되었는데 회사의 어떤 빌드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저희 집 앞까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알려드린 내용들을 실제로 다 실행까지 해서 다시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바꿨다고. 저는 나이랑 상관없이 이렇게 다른 사람의 얘기를 경청하시고 또 그걸 실행하시고 그걸 결과로 보여주시는 분들을 정말 존경하고 있고, 여기 이상한 마케팅에 계신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 모여 계신 것 같아서 마음속으로 항상 응원하고 있고, 오늘도 여러분들을 좀 더 응원하고 싶어서 특강을 좀 자처하게 됐습니다. 처음이에요. 저도 이렇게 특강 하겠다고 얘기한 게. 제가 사전에 공지 드렸다시피 이제 질문으로 이 특강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사전 질문을 한 30명 정도 주셨고요. 그 중에 공통된 질문들은 제가 좀 추려가지고 압축을 했는데, 압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8가지의 질문이 나왔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 질문한 그 로우 데이터를 그냥 다 넣어놨어요. 바꾸고 그런 거 말고 최대한 로우 데이터를 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회사에서 몸값을 올리는 방법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너무 생각보다 단순해서 여러분들이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몸값은 여러분들이 회사에 얼마의 수익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지에 따라 저는 달성된다고 생각해요. 많은 회사 대표님들이 저를 찾아오시면 항상 고민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사회가 생각하는 것처럼 악덕고용주가 있고 또 거기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갈려나가는 구조로 회사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회사 대표님들은 내가 벌어들이는 수익을 어떻게 현명하게 고생하신 분들과 함께 나눌까, 이 분배 방식을 엄청 골똘하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언제나 안타까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구성원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얻어들인 결실이, 그러니까 인풋 대비 아웃풋이 잘 안 나오니까 대표님들이 그 지점에서 바로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고생한 거 다 알고 있는데 나눠줄 수 있는 이익금이 적으니까 이걸 어떤 방식으로 배분해야 될지 고민이 깊어지는 게, 사실 지금 제가 만나고 계신 정말 대기업의 오너분들도 그렇고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오너분들이 항상 늘 같이 하고 있는 고민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지점에서 좀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건, 내가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회사 이익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냐 거든요. 결국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방향성을 잘 설계해서 꾸준하게 인풋을 넣고 있고 결실이 아웃풋으로 나오고 있는지를 늘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제가 좀 세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가장 한심해 보이는 사람이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면, 연봉 협상 시즌 때 자기의 성과를 부랴부랴 취합하는 사람이에요. 어때 보이세요, 여러분은?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아니 저 사람은 회사 생활을 평상시에 할 때는 목표나 방향성에 대해 하나도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가 협상 시즌에 부랴부랴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취합하는 모양새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회사에서 자신의 가치를 올리고 싶다면요,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시간, 이것이 구체적으로 뭘로 바뀌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언제나 연구하고 언제나 모으고 있어야 돼요. 기록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몸값은 올라갑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올라가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성장하기 위한 6개월 법칙이 있다고 이제 모두의 사수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영진님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다른 사람들 대비 항상 뭔가 한 바퀴 느린 시작을 해왔던 것 같아요. 처음 입학한 대학교도 수능 점수만 가지고 들어간 1학년에는 컴퓨터 공학과를 전공했는데 이 길이 제 길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전공 교수님께서 너는 이게 진짜 안 맞는다. 저랑 막걸리를 먹으면서 너가 가고 싶은 과가 있으면 내가 그 학과 교수님을 소개시켜 줄 테니까 그냥 차라리 거기로 전과를 해라 그랬어요. 1학년 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 시절에 제가 얼마나 깊은 통찰이 있었겠어요. 그냥 호기심에 시각 디자인과를 한번 전공해보고 싶어서 평소에 낙서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그쪽으로 전과를 했습니다. 2, 3, 4학년을 시각 디자인 전공을 보냈는데 제가 그 시절에 다른 사람들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다른 사람들은 미대에 가기 전 최소 2년 정도는 입시 미술이라는 걸 준비하더라고요. 그림을 하루 왼종일 그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미대생들이 저는 그림을 다 잘 그리는 줄 알고 대학생 방학 때 그림을 그때부터 좀 독학을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미친 듯이 그려서 어느 정도로 그림을 많이 그렸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더 그릴 수 있는 게 없어서 이런 질감 같은 것까지 종이에다 그릴 정도로 제가 그릴 수 있는 것들은 다 그려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이 교육의 방법도 사실 제가 그렇게 그림이라는 하나를 파면서 알게 된 학습의 어떤 단계들을 조금 확장시킨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거랑 같은 것 같아요. 저는 동그라미를 그릴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동그라미부터 그려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제대로 실행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그라미가 아니라 모든 사물을 네모로 그리는 연습부터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다른 강사보다 조금 더 이해가 쉽거나 체화가 쉽다라고 느끼는 부분은 바로 저는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남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당연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 중간 단계를 엄청 쪼갤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생산성 관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중간 단계를 쪼개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한 가지 절대로 꺾이지 않는 나름의 믿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사람이 내가 학습하고 그것을 배워서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 내 나름의 시행착오 결과물이 확실하게 한 가지만 있어도 그것을 통해 다른 걸 도전하는 것에 있어 두려움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말을 좀 어렵게 했는데 아직 입이 안 풀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내가 하나만 제대로 해본 게 있으면 결국 그 방법으로 다른 성공을 복제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결국 세상은 되게 단순한 이치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요. 사람들이 내가 인풋한 거보다 아웃풋이 별로라고 생각할 때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인풋의 양이 부족했거나 다른 하나는 내가 다른 쪽으로 다른 방향으로 인풋을 넣었기 때문에 아웃풋이 다른 바구니에 담기게 되었을 때 이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이 6개월의 법칙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확실히 가지고 있는 목표, 무언가를 배워야겠다라는 목표가 있고 그것을 배우기 위해 내가 꾸준하게 인풋을 한다면 결과물이 언제나 내가 예상한 그대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사례를 공유해 드리자면요. 저는 첫 번째 회사인 에서도 포토샵을 하나도 쓰지 못하는 디자이너였어요. 근데 제가 1년 반 만에 상세 페이지를 혼자서 1200개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보통 사람들이 하루 평균 작업하는 작업의 양이요. 디자이너 1명과 에디터 1명과 PM 1명이 한 조가 돼서 하루에 상세 페이지 하나를 만드는 게 평균적인 업무의 양이었어요. 근데 저는 혼자서 기획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PM 역할도 하고 가격 설계도 하고 옵션도 제가 기획하고요. 제가 MD들이 영업해오는 딜 스트럭처를 컨펌하는 사람이 어느새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일하기 시작하니까 업무의 양이 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업무를 해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제가 그 회사에서 혼자 가장 많이 제작해본 상세 페이지 개수가 하루에 12개였거든요. 그날은 제가 혼자 36인분을 한 거죠. 그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걸렸냐면 6개월이 걸렸어요. 그렇게 노력을 하니까 되더라고요. 포토샵을 하나도 못 썼는데도. 상세 페이지 기획이라는 것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디자인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저는 웹 디자인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시각 디자인과를 전공했지만 정말 어리석게도 다른 사람들이 사진 촬영을 하고 이미지 합성하는 포토샵 스킬을 배울 때 저는 제가 그림을 못 그린다는 거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모든 과제를 다 그려서 제출했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 출근하니까 제 앞에 떡하니 놓여있는 컴퓨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르는 원시인 같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6개월 만에 그걸 극복했고, 극복한 걸 넘어서 그 회사에서 저처럼 일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두 번째 회사인 라는 회사에 제가 팀장으로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었는데요. 제가 사람들 앞에서 제 연봉 얘기를 잘 하진 않지만 이상한 마케팅 여러분들에게는 좀 자극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받았던 월급이 세금 다 떼고 125만 원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연봉 계약을 1,800만 원으로 했었거든요. 제가 6개월 동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인사 담당자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밀실에. 지금 연봉 협상 시즌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협상하는 사실은 외부에 알려주면 안 된다라고 안내하면서 제 연봉을 1,800만 원에서 2,700만 원으로 올려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도 철이 없어서 제가 연봉이 올랐다는 걸 가까운 친구들한테는 술을 마시면서 했어요. 근데 놀랐던 건 이미 2,700만 원부터 시작했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집중한 건 얼마가 올랐는지가 아니라 인상률이었거든요. 뭐가 됐든지 간에 그렇게 큰 법인 같은 경우에는 회사 사원이 3,000명 정도가 넘는 그런 대기업이었는데 그런 법인에서 연봉 인상을 50% 이상 결정할 수 있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노력을 하면 나는 또 50% 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팀장으로 제안받았을 때 제안받은 연봉이 4,500만 원이었으니까 50%가 1년 반 만에 또 올라간 거죠. 4,500만 원으로 에서 일을 했는데 제가 마케팅을 모르잖아요. 도대체 그 대표님이 저의 뭘 보고 팀장 자리를 제안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근데 마케팅을 너무 모르다 보니까 그때부터 제가 무슨 짓을 하기 시작했냐면 저를 타겟으로 노출되는 인터넷 광고 배너와 그걸 클릭하면 나오는 랜딩 페이지를 하루에 12개씩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분석의 방법을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요. 저는 이걸 기획하는 걸 역산한다고 자주 표현하는데 이 광고 배너를 만든 기획자가 이 광고를 어떤 목적으로 설계했고 그 사람들이 왜 이런 카피를 썼고 왜 이런 컨셉으로 만들었고 이런 생각들을 구구절절 다 적기 시작했어요. 광고에서 보여지는 모든 메시지들은 전부 다 타이핑해서 따로 보관했고요. 거기에 나오는 광고 키 비주얼도 글로 설명했어요. 이미지를 그냥 제가 스크랩한 게 아니라 되게 잘 닦인 음료수 사진 이렇게 글로 설명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미지로 퉁 쳐진 설명이 아니라 그것을 표현하는 그 방식에서 훨씬 더 많은 인사이트가 생기더라고요. 결국 전해지는 건 메시지니까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걸 클릭해서 나오는 랜딩 페이지도 모조리 그런 방식으로 스터디를 했고요. 하루에 12개씩 그런 방식으로 스터디를 하니까 광고 하나당 A4 용지로 한 장에서 2장 분량 레포트가 나오더라고요. 그걸 6개월 동안 했어요. 어떤 날은 집에 못 간 적도 있고요. 그 스터디를 하느라. 누구도 시키지 않았어요. 밤새 제가 뭐 하나 몰랐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6개월 동안 반복하고 나니까 정말 말 그대로 그 당시 저를 타깃으로 노출되는 배너 광고 중에 더 이상 새로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신선한 게 없었다는 비유가 아니라 말 그대로 그 기간 동안 노출되는 광고를 제가 다 본 것 같아요. 정말 새로운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 단계가 되니까 제가 에서 자칭 마케팅 기획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컨텐츠 기획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토요일마다 전사 직원들을 모아놓고 앞에서 케이스 스터디 하는 자리가 있어요. 좋은 성공 사례, 나쁜 실패 사례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자리가 있는데 마케팅 이사님께서 화면에다가 디자인이 엄청 예쁘고 오밀조밀하게 들어간 띠배너 하나와 파워포인트로 대충 만든 것 같은 글만 얹어진 띠배너 이렇게 두 가지를 보여주시면서 어떤 배너가 클릭 효율이 더 좋았을 건지를 묻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나 당연하게 디자인이 하나도 안 된 오른쪽 소재가 클릭 효율이 압도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이유는 정말 너무 뻔한 이유인데요. 그 배경 색깔 때문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이 흔히 보고 계시는 광고 배너들은요, 다른 광고 배너들과 경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혹시 인터넷 모바일로 이렇게 스크롤링 하다 보면 광고 영역을 여러분들 유심히 살펴보세요. 내가 이게 광고라고 강하게 인식
되면 될수록 빠르게 스킵되죠. 실제로 우리가 만드는 광고 제작물들은 어떤 컨텐츠랑 경쟁을 하냐면 독자들이 보고 싶어하는 컨텐츠와 경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자들이 보고 싶어하는 그 컨텐츠와 내 광고 소재가 그룹핑이 되어야지만 그들에게 읽힐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요, 배경 색깔이 독자들이 보고 있는 지면 색깔과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그들의 눈에 잘 띄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아무 디자인은 없었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블로터라는 이제 미디어가 있었는데 그 블로터 미디어 지면이 검정색 배경 색깔이었거든요. 그 광고 배너가 그냥 검정색이었어요. 그 배너의 클릭률이 압도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었고, 그런 식으로 지식의 저주라고 하죠. 지나친 전문성에 매몰되면 이렇게 단순한 진실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그건 역시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내부에서도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런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 같이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에서 생산되는 모든 컨텐츠의 기획이 저한테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100명의 A들이 전부 다 저한테 컨텐츠 기획을 펌펌 받고 기획안을 광고주한테 보내기 시작했다는 얘기고요. 그때 제가 150개의 클라이언트를 3년 반 동안 운영을 했었고, 제가 퇴사 직전에 받았던 월 급여가 기억해보면 한 1200만 원 정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보통 출근하면 퇴근하는 시간이 새벽 2시? 하루도 빼지 않고 매일같이 그랬던 것 같아요. 가끔씩은 집에 왔다 가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가방에 여벌 속옷을 챙기고 다니면서 회사 탕비실에서 자다가 그냥 바로 출근하던 적도 많았고요. 주말에는 제가 어떻게든 제안 작업에 참여하고 싶어서 지금 있는데 여자친구랑 데이트할 때도 근처에서만 데이트를 했었고, 왜냐면 상무님이 언제든지 저를 찾았거든요. 너 출근할 수 있냐? 그러면 출근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시절에 진짜 주말에 별일이 없으면 회사에 나가서 계속 공부를 하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급여가 자연스럽게 오르더라고요. 제가 연봉 인상률을 50%를 유지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목표는 처음 입사했을 때만 기억에 남아있고, 그 이후에 연봉이 어떻게 올랐는지 기억이 안 나요. 언제나 그냥 사장님이 따로 메신저로 영진아 너 연봉 어떻게 됐다 이렇게 통보만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저처럼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 그때 심각하게 건강을 많이 잃어서 1년 동안 회사를 그만두고 쉴 수밖에 없었어요. 세계 일주도 그때 처음으로 해봤고요. 세계 일주 하면 사람들이 와 그러시지만 제가 퇴사하고 나니까 깨달은 게, 항상 출근하면은 나한테 주어지는 할당량의 업무량이 있고 또 그것을 하는 대가로 내가 월급을 받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 사실 이 프로세스는 내가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 경영자가 월급을 주고 일을 주기 위해 효율화된 프로세스인 거지, 여러분들이 사실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획이나 동력은 아니었을 거예요. 돈 때문에 이 회사 보는 거 아니잖아요, 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처음에 이 회사를 왜 골랐고 내가 이 업을 왜 선택했는지를 잊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랬고요. 퇴사를 하고 나서 깨달은 점은요, 저는 하루 24시간을 온전히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제가 계획해서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더라고요. 퇴사하니까 딱 일주일만 기분이 좋았어요. 남들 출근할 때 나는 술 먹고 늦게 일어나고 정말 너무 좋았는데, 일주일이 딱 지나고 나니까 하루 24시간이 도대체 내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회사 생활을 하는 5년 동안 단 한 번도 내가 주체적으로 일을 기획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살았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저는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여행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루 24시간을 계획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제가 만들 수밖에 없었고, 이 생각도 제가 한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제가 어느 정도로 좀 심신이 안 좋았었냐면 퇴사하고 나서 오히려 공황장애랑 우울증 같은 게 생겨서 막 자고 있으면 몽유병 걸린 환자처럼 침대 모서리에 제 정강이를 막 발로 차는 자학 같은 것도 눈을 감은 상태에서 막 하다가 막 부모님이 저쪽 방에서 그 소리 듣고 막 달려오시는 일들이 막 생기고, 그러니까 야 너 그러다 죽겠다, 그냥 차라리 다른 사람들 막 다 가는 해외여행 이런 것도 안 가봤으니까 한번 가봐라 해서 그때 생애 최초로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는 게 7개월 동안 이어졌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좀 구구절절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요, 이 6개월의 법칙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자신을 믿고 인풋을
꾸준하게 넣기만 하면 언제든지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의 방법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길게 설명드렸지만 이 뒤에 질문 중에 휴식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와 이 얘기가 좀 붙어 있어서 휴식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자면